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 이혼한 지 1년이 된 박영숙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혼이에요. 그냥 참고 사세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헤어지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아주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만 하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생활비 달라고 빌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혼 후 제 하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꿈꿨던 자유, 제가 그리던 노후,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사라졌습니다. 남편 곁에 있을 때는 비참했습니다. 생활비 하나 받으려면 굽신거려야 했고,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혼자가 된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도 계산해야 했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이름으로 현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은 조금씩 커졌고, 저는 그저 버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군요. 내가 정말 원했던 자유가 이거였을까? 혹시 지금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이혼을 했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믿었지만 실은 더 깊은 함정에 빠져버린 7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거요. 어젯밤에 제가 한 말 중에 잘못된 게 있었나? 표정이 굳어있진 않은가? 그걸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왜냐고요? 그게 바로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통장에 생활비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기분이 좋으면 조금 일찍, 기분이 나쁘면 일주일씩 늦어지기 일쑤였죠.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는 항상 똑같았어요. 말을 가려서 했어야지. 처음엔 제가 정말 잘못했나 싶어서 사과도 하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은 그냥 저를 통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생활비라는 수단으로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도 먼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또 돈 타령이냐는 말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전 참았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결국 남편이 던져주듯 통장에 돈을 넣어줄 때까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심지어 병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왜냐면 그 모든 게 남편 손에 쥐어진 돈으로만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경미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저는 속으로만 빌었습니다. 제발 큰일만 아니게 해달라고요.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검사와 치료가 이어지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모두 꺼내 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니까요. 그런데 퇴원하던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나 스트레스 좀 덜 줬으면 내가 이렇게 쓰러질 일도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이 온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게 제 탓이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또다시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이번엔 병간호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텅 빈 냉장고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감옥인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맞춰줘도 결국엔 모든 게 제 탓이 될 거라는 걸요. 70살이 되어서야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 돈으로, 제 뜻대로,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야겠다고요.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쁠 순 없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70살의 나이에 집을 나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것이라곤 옷가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지옥은 남편 곁을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손이 떨렸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가 알아봐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생 큰 집에서 살다가 10평 남짓 되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건데 전혀 좁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그곳엔 제 눈치를 살펴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첫날 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남편이었다면 국물이 짜다, 면이 퍼졌다, 뭐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만큼 제가 원하는 간으로 끓여서 먹었죠.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저녁에 TV 채널을 돌릴 때도,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크다고 눈치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 집이구나, 제 공간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표정이 이렇게 밝으셨나? 저도 모르게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제 얼굴에서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70살 할머니가 뭐가 그리 좋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통장도 새로 만들었어요.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그게 온전히 제 거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쓸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싫어해서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 때나 나가도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오든 뭐라 할 사람이 없었어요. 경로당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이혼하고 후회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단 1초도 후회 안 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때까지는요. 3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계산해 보니까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월세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고 병원비도 나가고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적었고 일을 하자니 나이가 나이다 보니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자유를 지킬 돈이 부족하다는 게 점점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돈은 좀 있으세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지만
사실 속으론 불안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평생 남편한테 손 벌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그 황홀한 자유로움은 조금씩 무거운 현실 앞에서 색이 바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딸이 밝아졌다고 했던 제 얼굴에 다시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이번엔 남편 눈치가 아니라 돈 걱정 때문이었지만요. 그때까지도 전 믿었어요. 그래도 남편 곁에 있는 것보단 낫지.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세상엔 남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혼자 된 노인을 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얼굴로 다가왔어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나자 생활에도 어느 정도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경로당 가기 전에 간단히 청소하고 점심은 경로당에서 먹고 저녁엔 TV 보면서 뜨개질하거나 산책을 나가는 거요.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경로당 친구 박순자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순자 씨는 제 표정을 금방 읽어냈어요. 3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산 친구니까요. 돈 걱정이지? 나도 알아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순자 씨도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대요. 자식들이 있긴 하지만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용돈 받는 것도 눈치 보여서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언니는 재산 분할 받았잖아요. 나보단 나은 거예요. 순자 씨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한숨이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거든요. 월세 내고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어요. 요즘은 마트 가는 것도 무섭더라고요. 예전엔 장 보는 게 재미있었는데 이젠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됐어요. 1,000원, 2,000원이 아까워서 이 마트 저 마트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려다가 가격을 보고 그냥 나온 적도 있습니다. 3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걸 사면 일주일 식비가 빠듯해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이번 달 나갈 돈이 얼마, 그럼 남는 돈이 얼마.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요즘 뉴스 보면 90살, 100살까지 사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건강한 편이니까 최소 2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20년을 어떻게 버텨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명절 때 저희 집으로 오세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론 미안했어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자유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곁에 있을 땐 돈 걱정은 없었어요. 생활비 달라고 빌어야 하는 게 비참했지 돈이 아예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는 생겼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여행 간다고 할 때도 외식하자고 할 때도 저는 슬쩍 빠졌습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순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혹시 아파요? 아프진 않다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둘러댔습니다. 돈 없어서 못 나간다는 말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저 집들엔 다들 가족이 있겠지, 걱정 없이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혼을 후회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도 남편 곁으로 돌아가라면 절대 안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하게 살 줄은 몰랐어요. 자유와 안정,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순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내일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는데 언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얘긴지 물었지만 순자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밝고 들뜬 느낌이었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경로당 근처 카페였는데 순자 씨 얼굴이 정말 밝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언니, 나 요즘 매달 돈이 들어와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금 말고 따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일을 하나 싶었죠. 일은 아니고요. 투자 같은 건데.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투자라는 말에 제가 움찔했어요.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순자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목돈을 맡기면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연금처럼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목돈을 맡기면 매달 일정한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상품이래요.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 당장은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언니, 나 지난달에 80만 원 받았어요. 이번 달엔 85만 원 들어왔고요. 순자 씨가 핸드폰으로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정말 매달 돈이 입금된 게 보이더라고요. 3개월째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매달 80만 원이면 제 연금이랑 합쳐서 생활하는데 훨씬 여유가 생기잖아요. 병원도 맘 편히 다니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를 맡겨야 해? 나는 5천만 원 맡겼어요. 언니 형편에 맞춰서 하면 돼요. 많이 맡기면 많이 받고 적게 맡기면 적게 받고 5천만 원. 제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1억 남짓이었어요. 월세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이 묶여 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통장에 남은 게 7천만 원 정도였죠. 그중 5천만 원을 맡기면 2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좀 무섭긴 했어요. 근데 믿을 만한데야?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내가 직접 3개월 동안 해보고 괜찮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런데 정말 매달 들어오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맡기는 게 너무 큰 결정 같았거든요. 하지만 매달 8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연간 거의 1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순자 씨가 실제로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저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순자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나도 해볼게. 근데 5천은 좀 부담스러워서 3천만 원만 할게. 순자 씨가 좋다고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매달 한 50만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 씨가 담당자를 소개해 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정장 입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사무실은 따로 없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수익률은 은행에선 절대 못 받으세요. 서류를 보여주는데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순자 씨가 옆에서 괜찮다고 자기도 똑같은 거 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원금은 3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매달 이렇게 수익금이 나와요. 어르신은 3천만 원 하신다고요? 그럼 매달 한 5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통장 잔고가 4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까 좀 떨리긴 했지만 곧 매달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니까 참을 만했어요. 한 달 후부터 입금 시작됩니다. 어르신 전화번호 바뀌면 꼭 알려주세요. 첫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52만 원이 들어왔어요.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달에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한테 전화해서 고맙다고 했죠.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셋째 달에도 정확히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제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어요. 나도 요즘 매달 돈이 들어와.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2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믿을 만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달 입금일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어요.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읽음 표시도 안 떠요. 순자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번 달 안 들어왔어요. 순자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거라는 걸요. 순자 씨랑 같이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요. 그런데 경찰이 하는 말이 가슴을 찢었어요. 어르신, 계약서에 도장 찍으셨죠? 그럼 사기로 보기가 어려워요. 민사로 가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몇백만 원은 든다고 했어요. 3천만 원 날린 판에 거기다 또 몇백을 쓰라고요? 게다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대요. 상대방 연락도 안 되는데 어떻게 찾냐는 거죠.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 때문이에요. 내가 언니한테 권했잖아요. 순자 씨도 5천만 원 날렸어요. 저보다 더 큰 돈이었죠. 저는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욕심부린 거지.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론 원망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런 거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도 겉으로는 티 안 냈습니다. 순자 씨도 피해자니까요. 집에 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7천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6천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10만 원. 한 달에 최소 90만 원은 나가요. 6천만 원이면 5, 6년 정도 버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그날 밤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 곁에 있었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활비 달라고 빌어야 하는 게 비참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안부 전화도 없으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다고 했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 좀 있으세요?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남편한테 손 벌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이젠 마트에서 계란 한 판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외식하자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댔어요. 요즘 소화가 안 돼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워서였지만요. 순자 씨한테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했거든요. 30년 우정도 돈 앞에서 금이 가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요. 집이 좀 넓은 데로요. 처음엔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방 하나 드릴게요. 며느리 얼굴을 봤어요. 억지로 웃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겠죠. 고맙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거짓말을 했죠. 아들이 나간 뒤 거울을 봤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몇 달 동안 밝아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남편 곁에선 생활비 때문에 불안했고 혼자서는 노후 때문에 불안해요. 결국 어디에 있든 저는 불안했던 거예요. 며칠 후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돈 문제 있으시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왜 그런 걸 혼자 결정하세요? 저한테 상의라도 하시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70살 먹고도 판단력이 이 모양이라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공공 임대주택 알아보세요. 월세 부담도 훨씬 적고 안정적으로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기라도 걸어두세요. 공공임대주택,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월세 부담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집이라고 했어요. 많은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이혼하며 그리던 제 노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방향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오래, 안전하게 사는 문제예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남편 곁을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된 노인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현실이었습니다. 사기꾼도, 불안도, 외로움도 모두가 저를 노리고 있었어요. 신청 서류를 내던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언제 될지도 모를 입주를 기다리며 조금씩 줄어드는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이혼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고 살았어야 했다고.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했냐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남편 옆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불안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 말들이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 집에 더 머물러 있었다면 돈보다 먼저 제 마음이 무너졌을 거라는 것. 혼자 사는 노후는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도 불안하고 앞날도 불안하고
밤이 오면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노후도 결코 편안하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혼이 옳았냐고. 아직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그날의 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제가 판단해야 한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고 사는 삶과 혼자 버티는 삶 사이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재촉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